안녕하세요. 네. 교재가 어디 할 차례죠? 그 레일리 할체 그 중력 모형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로 가시면 83페이지 할 차례 같아요. 83페이지 가시면은 그 중력 모형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83페이지를 펴시게 되면은 중력 모형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레일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컨버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컨버스하고 허프 있죠, 그죠? 세 가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컨버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컨버스가 3월달에 이제 그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요걸 좀 위주로 좀 해봐야 되고, 일단 8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중력 모형이요. 우리가 입지 파트에서 입지론에서 입지는 뭐 나온다면 이렇게 문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나온다면 뭐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그래서 이제 중력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중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만류 인력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죠? 중력 모형.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형성 과정이라면 얘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다. 끌어당기는 유인력으로 인해서 간다.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자, 인력이라는 것은 만류 인력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도시 단위로 갔어요. A 도시하고 B 도시 두 개만 봅니다. 두 개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상권의 단위를 도시 단위로 갔다. 상권의 단위를 도시 단위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많고 가까울수록 유인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도시가 4만 명이고 만약에 B 도시가 1만 명이다 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C가 있다고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그럼 여기가 1km 떨어져 있고 3km 떨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가 그냥요, 인구가 많아요. 많고 거리가 가깝죠. 그럼 여기에 끌어당긴 유인력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상권에 대한 흡입력입니다. 상권의 흡입력, 우리가 유인력이라고 하죠. 유인력은 인구가 적어야 된다, 인구가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서, 특히 이제 얘는 우리가 허플은 얘는 딱 두 개인데 두 개입니까?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딱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결정론 쪽이라고 나왔거든요. 결정론 쪽으로 선택을 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책에 체크를 해드린다면 거기 보시면은 의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저번에 크리스탈러는 중심지론이었죠. 형성 과정이라면 얘는 중력 모형으로서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끌어당기는 유인력이에요. 상호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소매인력 중력법칙 레일리는 자, 거기에 중간에 그 칸에 유인력은 어떻습니까? 크기는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면 작아져요. 그럼 상점의 크기와 비례하고 거리 제곱엔 반비례한다. 동그라미 2번은 이따 분기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밑에 가시면 양가로 2번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얘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 우리가 구매 지향 비율은 인구 유인 비율은 그냥입니까? 이 구매 지향 비율은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 작년에 이게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일리의 계산 문제가 뜨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네일리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좀 편법으로 제가 야매로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하고 두 번째 방식이 있죠, 그죠? 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거의 강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자, 일단은 그려볼게요. 자, 지금 A시의 인구가 1만 명이라고 돼 있죠? A시가 1만 명이다. 그 다음에 B시가 얼마요? 5천이죠. B시가 5천 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1km하고 2km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C까지, 신도시 C까지 이제 1km다, 그 다음에 2km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인역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여기가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많아요. 많고 가까우니까 여기 쏠리는 유인력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거의 강사들이 강의하는 게 두 번째니까 A의 유인력이라고 지금 해설을 해놨죠. 그죠? 그럼 A의 유인력은 그냥입니까? 인구가 올라갑니까? 인구 올라가고 거리가 아까 1이었죠. 그럼 1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얘는 많이 되죠. 그죠?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근데 B는 아까 B에 대한 유인력은 B의 유인력은 자 B는 매장 면적이 그냥요 5천이에요. 우리가 그 5천 명에 대한 인원이 있죠, 그죠? 5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몇 킬로였죠? 2km. 그럼 2의 제곱이 4가 되거든요. 그걸 1250이죠, 그죠? 1250. 그러면 지금 갈 확률이 A에 대한 인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체가 9천 명에서 자 이걸 합하면은 11,250이 되죠. 그죠? 11,25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A에 가는 인구, A의 인구가 몇 명이죠? 10,000명이죠. 그래서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8,000명이 나와요. 얼마가 나온다? 8,000명. 그러면 A시에 가는 게 8,000명이면 B시에 가는 게 1,000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제가 편법으로 가르쳐 드렸는데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유인력이 세다는 건 아시죠? 그럼 얘가 2배예요. 옛날에 제가 특강 때도 가르쳤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여기가 가깝잖아요. 그럼 얘는 유인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상대편을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제곱을 해서 이걸 갖고 오고 얘가 이거 제곱해서 얘를 곱해서 유인력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이제 제가 한번 했으니까 자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그럼 무조건 약분을 하세요. 그럼 A와 BC가 있으면은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약분하게 되면 2대 1이 되죠. 그럼 얘가 유인력이 2배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리는 그냥 돼요. 바꿔야 돼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럼 거리라는 것은 1km, 2km니까 얘가 2km가 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1이 오니까 제곱을 씌우죠. 그럼 2는 4니까 8이죠. 그럼 8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중간에 몇천 명을 냈죠? 9천 명을 낸 거는 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 또 기출문제에서 많이 또 다뤄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동영상을 들으신 분도 지금 우리 학원의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 나와. 그죠? 나와가지고 좀 같이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소스를 좀 이렇게 지금 꼭 나올 수 있게끔 소스를 안 주려고 그래. 유튜브에서. 왜냐면 이게 나와서 직접 듣는 거랑 유튜브에서 듣는 거랑 틀려요. 동영상을 듣게 되면은 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지금 제 강의는 아니지만 특강이 지금 잡혀져 있잖아요. 무조건 들으세요. 들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뛰어들으니까 진짜 만만치가 않죠. 이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 딱 스캔을 하니까 기출을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이 계셔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냥 있어요. 야매예요. 그 8이면 8천, 1000이 되고 2이면 2만, 만이 되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 유튜브 듣는 사람도 들으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자꾸 들어야지 이게 뭐 유튜브 듣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는 게 동영상 쪽으로 많이 흐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얘기해서 자꾸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요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자꾸 동영상하고 그냥 안 나오려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 인사해. 합격생이 하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모범생이 공부를 잘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꼭 들으세요. 8이라면 8 찍으면 되고요. 2라면 1 찍으면 되고 그냥 그대로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강의는 아니지만 지금 잡혀 있는 이 특강은 반드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난 유튜브 내가 딱 보는데 유튜브 듣는 사람 내가
이 소스 안 줄 거야. 그죠? 왜냐면 자꾸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자체가 이게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염라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좀 나오라 그러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게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에 따라라온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뭐 서울이나 이럴 때는 좀 이 동영상을 고액으로 가거든요. 그죠? 그럼 고액으로 가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거기까지 하고 또 하면 짜증 날 것 같아서 8대 1하면 8일 찍으면 되고 2라면 2일 찍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레일리가 보는데 넘겨보세요. 컨버스입니다. 컨버스. 컨버스를 보시게 되면 컨버스에 대한 분기점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어저께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지금은 그냥입니까? 입지 이론입니까? 그럼 그냥이야 외국 사람들이 나와.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다음에 이제 오늘 프린트의 정책은 어느 정도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이 분기점이 상권의 경계점을 얘기를 해요. 끌어당긴 힘이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가볼게요. 아까 네일리는 세 번째 이제 뭘 연구했냐면 얘가 우리가 상권의 분기점을 연구했어요. 그럼 상권의 경계점이라는 것은 경계 지점은 따보세요. 분기점. 분기점 이렇게 돼요. 분기점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A가 도시가 만약에 4만 명이고 B 도시가 만약에 4만 명이라면 그냥요 끌어당긴 힘이 같아요. 그러면 딱 중앙에 오죠. 그런데 얘가 발견한 게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100명 있으면 여기가 50%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이야 반반씩 가. 구매 지향력이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면 얘가 발견해낸 게 얘가 4만 명이고 얘가 1만 명이야. 그러면 어머 A가 더 크네? 근데 이것은 작은 쪽에 가깝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100명 있으면 여기다 50대 50이 멀어도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분기점이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까워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은 고차보다 저차보다 가깝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컨버스는 자 그냥요 그 거리를 쟀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컴파스 아세요? 거리 잰 게 컴파스나 컨버스나 비슷하잖아. 그럼 그냥이야 공식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얘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자, 얘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이 분기점은 구매 지향력이 그냥요 같죠? 찾았습니까? 끌어당긴 힘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컨버스의 상식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이것도 야매가 있는데 제가 특강 때 분명히 얘기했지만 또 동영상을 듣거나 지금 하시는 분들은 또 특강 때 했던 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큰 쪽이 가까워요, 작은 쪽이 가까워요. 이건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전체가 21km면 자 갈게요. 자, 지금 문제를 변형해냈는데 A가 4,000이고 B가 16,000이죠.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야. 뭐냐면 얘가 4,000이고 얘가 16,000이라는 것은 자 지금 얘가 4배야. 몇 배? 루트 4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낸 거지. 그럼 우리가 16,000원이니까 이걸 약분하면 그냥 1대 4야. 맞죠? 그럼 우리가 큰 쪽에 가까워, 작은 쪽에 가까워. 그럼 얘를 일단은 까갖고 얘가 한 10이라고 하면 10쪽 밑으로 찍어야 되는 거야. 이게 7km가 나오는데. 그럼 요까지 거리를 이제 컨버스께서 얘기하셨지. 그럼 그냥 이 친구는 거리를 쟀죠. 그래서 공식이 DA라는 것은 전체가 몇 킬로죠? 21km에다가 1 플러스에다가 상대편의 면적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4배죠, 4배. 그러면 4하고 1이니까 루트 4가 되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루트 9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루트 4야. 그죠? 왜냐면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그럼 루트 9라는 것은 여기 루트에다가 3의 제곱이니까 이걸 지우거든요. 그럼 3, 3은 9고 2, 2는 4죠. 그럼 여기 2가 되는 거야. 그지? 요게 2가. 그럼 2하고 1하고 더하면 3이 되네. 그럼 7kg가 되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알아두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야매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그냥 된다라고 보시고,
허프의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허프는 그냥이야 확률이야. 그 확률이라는 것은 확률에 히읗 들어갔죠. 그럼 허프에도 히읗 들어갔으니까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허프. 자, 허프라는 애는 얘를 이제 비판한 거야. 얘를 비판해서 허프의 확률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확률 모형을 얘기를 한다면, 자, 들어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쟤는 그냥입니까? 딱 두 개만 있습니까? 두 개만 있죠. 두 개. 그죠? 근데 그냥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어. 그게 한계점이고. 얘가 가깝지만은 산이 있거나 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자연적 장애 요인을 생각지 못했다는 걸 비판해요. 이해 가셨어? 그러면 쟤는 두 도시가 소도시인데 대도시 안에 말이야 점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100명 있으면은 롯데마트하고 이마트가 50%를 먹었어. 근데 홈플러스가 생겼어. 그럼 그냥이야 매출액이 줄어들죠. 맞아요. 그럼 얘가 50%, 얘가 30% 먹으면 얘가 20%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밑으로 깔고 얘에 대한 확률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소도시야, 대도시야? 두 개야, 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다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확률 모형을 얘기한 게, 자, 아까는 네일리는 그냥 했어요. 인구를 따졌어요. 인구죠. 근데 얘는 매장 면적으로 봤어요. 무슨 면적으로 봤다? 매장 면적. 그래서 우리가 얘는 상권의 단위를 점포 단위로 갑니다. 점포 단위로 가서, 자, 그럼 두 번째 상권의 흡입력이라는 것은, 상권의 유인력, 흡입력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까? 그 다음에 거리의 마찰 계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간적 거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무슨 계수? 마찰 계수예요. 그죠? 마찰 계수. 그럼 마찰 계수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장애운이 많으면 이 마찰 계수가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적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시간적 거리. 그러면 이제 여기 롯데마트가 갈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요게 계산인데 만약에 유인력이 얘가 50이고 20이고 30이라면 합치면 100이 되죠. 그럼 우리가 자, 지금 롯데마트에 갈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일단 제 세 개를 밑으로 다 깔아야 돼요. 그죠? 깔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깔고 그다음에 롯데마트를 올려서 그 점유율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합치니까 아까 100이었죠. 얘가 50이니까 따라서 50%. 그러면 100명에서 반이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가볼게요. 좌측에 허프 있어요? 그럼 위에 가시면은 허프는 네일리, 컨버스 등의 중력 모형을 발전시켜서 확률적 모형을 고안했죠. 그러면 얘는 이번에 가시면 두 번째 그냥이에요. 대도시예요. 소비자의 행태를 고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용으로 가볼게요. 내용으로 가시면은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점포에 갈 확률은 이 롯데마트가 매출액을 많이 올리려면 소비자가 그냥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행선지 거리가 작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 수가 많으면 차단되죠. 그럼 경쟁하고 있는 점포 수가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점포의 크기 면적은 커야 되죠. 요런 게 이제 허프 이론이라는 거죠. 그럼 네일리예요. 얘는 허프예요. 네일리는 아까 요렇게 두 도시만 따졌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허프는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 따보세요. 마찰 계수. 그러면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마찰 계수로 따져야겠죠. 그래서 네일리와 컨버스는 2로 고정했거든요. 근데 얘는 허프는 상품의 종류나 도로교통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은 아까 제가 요거 50%라는 거 구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얘기할게. 얘는 계산 나와. 뭐가 나온다? 넘기세요. 넘기시면 대상 점포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롯데마트를 올리시고 밑에 있는 를 깔아갖고 합계를 구합니다. 찾았죠? 그래서 지금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게 제 문제가 적중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되어 세 개가 될 수 있어요. 세 개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또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찰 계수가 2로 나왔거든요. 근데 다 마찰 계수가 같다,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또 최초로 좀 만들어낸 거죠.
근데 요걸 또 뺏길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다 강사들은 자기 자랑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마찰 개수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필기할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건지 알아야지 풀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쭉 가서 이런 문제다. 한번 제가 1분만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읽다 보니까 A점포로 갈 이용 객수를 말하죠. 그럼 천천히 갈게요. 제가 푸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A점포의 면적이 얼마예요? A점포의 면적이 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아까 만을 올리셔야죠. 거리가 몇 킬로죠? 근데 마찰 계수가 얼마죠? 3이 된다는 거죠. 이게 최초로 나올 거예요. 마찰 계수를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10을 3번 곱해야 되죠? 그럼 1000이 되니까 유인력이 10이 돼요. 그럼 얘가 10이 되고 얘가 10이 된다는 거 이해 가셨죠? 자, B에 대한 매장 면적은 얼마죠? 16,000이죠. 그럼 16,000에다가 거리가 몇 킬로예요? 20이죠. 마찰 계수가 얼마야? 그럼 20을 2번 곱하라는 거지. 400이 되니까 요건 유인력이 40이 돼요. 40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매장 면적이 얼마죠? 1250이라고 되어 있나요? 1250. 그 다음에 킬로수는 몇 킬로예요? 5킬로니까 제곱을 하면은 이게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는가요? 해설해 보시면 50이죠. 그죠? 그러면 다 깐 게 다 밑에가 100이죠? 그럼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10%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5만 명이죠? 그럼 5천 명이 간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러면 허프는 그냥요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3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찾았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머릿속에는 4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찰 계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상점에 대한 분포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은 입지 유형에 따라서 가장 많이 뜨는 게 집심, 산재, 집재, 국부족이라고 있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또 업그레이드해서 집심이라는 건 도심에 모이죠.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집심성 점포는 그냥이야 도심에 모여야 돼. 배우지 중심지죠, 그죠? 도심에 모이는 거고. 그래서 백화점이나 기금속점이 잘 나온다 그랬죠? 백화점이나 기금속점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국부적으로 모이는 게 있어요. 자, 그럼 국부적으로 모이는 국부적 집중성은 자, 외곽의 변두리에 모여요. 그죠? 그러니까 도심에 모이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국부적이라는 집중은 어떻게 돼요? 그 국부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변두리에서 모이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농기구점은 농사 짓는 거거든요.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어구점은 어촌에 있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쉬운 게 국부적으로 집중된다는 걸 힌트를 내줘요. 그럼 그냥이야 거의 글씨가 있어. 국부적 집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얘는 굉장히 효자야.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이긴 모이는데 얘는 그냥이야 도심에 모여. 얘는 외곽의 변두리에서 그 지역에 국부적으로 모인다는 거죠. 이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요거를 바꿔낼 수가 있겠네. 그럼 또 바꿔낼 수 있는 게 집지하고 산재라는 게 있나? 똑같이 동일업종은 똑같아. 근데 그냥이야 하나는 모이는 거야. 하나는 모이는 거고 하나는 흩어지는 거죠. 동종업종이. 그러면 집재나 우리가 산재나 그냥이야 동일 업종이야. 그럼 같은 업종이긴 하죠. 근데 동일 업종끼리 모여 있는 게 있고 흩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재라는 건 동종업종끼리 그냥이야 모여있을수록 유리해. 우리가 어디 가시면 유명 가구단지 같은 게 있잖아. 그다음에 서울에 가시면 이제 공구상. 제가 두 개를 찍는 게 거의 시험 문제는 요 기출문제 키워드가 계속 요걸 뺏겨내요. 그죠? 두 가지. 그다음에 산재성은 자파점 있죠. 자파점은 여러 물건을 판매하니까 흩어져야 되고 세탁소 있어 세탁소? 세탁소 잘 나와. 세탁소. 저번에 이제 마지막 문제 있었는데 그럼 세탁소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일단은 뭐 그 옆에 신장 기업을 하게 되면은 다리미 하다가 다리미질 갖고 나오죠. 이발소는 그냥이야 가위 갖고 나가지, 그지? 그래서 아마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훑어드렸고 오른쪽에 이번에 고정적 상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내가 찍어줄게. 3번만 봐, 3번만. 3번만 배정이 돼. 왜냐면 얘를 냈었어 한 20년 전에. 근데 이건 고정적이잖아. 지금은 안 맞죠, 그죠? 그 때문에 3번만 보시는데 3번의 키포인트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이야 또 최근 걸 뺏겨. 나는 3번을 뺏길 것 같아. 구매 빈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구입 빈도, 구매 빈도를 봤을 때 구매 빈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상권의 규모나 그 매장의 규모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바뀌어요. 이게 크고 얘는 작죠. 자, 우리가 대형마트 같은 것은 뭐 매일매일 자주 가진 않죠. 근데 우리 집 앞에 동네 슈퍼는 그냥요 자주 가요. 그러면 구매 빈도 높죠. 근데 상권의 규모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매 빈도와 상권의 규모는 같다, 반비례해요. 요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걸 또 뺏기거든요, 그죠? 그럼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그냥입니까? 상권의 규모는 좀 감소합니까? 빈도가 낮은 거는 상권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체크하셨어요? 그다음 사이드로 보실 게 1번 문제는 비내구재가 일용품이에요. 거기다 적으세요. 야채하고 우유 같은 거. 자, 일단은 얘네들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죠. 단위당 가격이 싸지만 그냥이야 상하기가 쉬워. 그럼 자주 소비 단위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보관 비용이 클수록 구매 주기는 좀 단축되고 구매 빈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자주 사니까.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 고정 비용이 높은 백화점 같은 거는 구매 빈도가 좀 낮고 고정 비용이 낮은 점포 같은 경우는 구매 빈도가 높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CST 기법은 그냥 참고로 하시는데 만약에 이 근처에 이마트가 있어요. 그럼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주소 적고 음모권 적으라 그러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주소를 적으라 그럽니까? 그럼 도면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디에다가 분포됐는지 소비자 분포 기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죠. 그냥이야 지도에 적어. 그래서 1번에 갈게. 1번에 가시면은 3번에 1번에 맨 끝에 주소지 분포를 도면이라는 단어가 있나? 근데 막 찍는 거야. 도면에다 그려 이렇게. 그냥이야 상권을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럼 이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죠. 고객 특성을 조사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경쟁력을 따지고 점포 이제 확장 계획을 유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막 많아. 이게 인원들이. 그러면 그냥이야 점포를 하나 더 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보는데 얘도 그냥 개념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상권의 핵정 기법도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데 한 줄로 세 가지가 있어. 독점, 침투, 분산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독점에 대해서 공간 독점이라는 것은 독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독점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약국 같은 거는 거리 제한을 뒀죠. 그 거리 제한이나 우리가 면허 이런 걸 따게 하는 것은 요건 키포인트가 그냥이야 독점이야. 독점. 주류 판매점이나 우체국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니까 외국 이론이니까. 시장 침투라는 게 있어요. 자, 시장 침투법은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자, 명동 가면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중첩돼 있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첩돼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이 심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백화점이고 시험에 분산시장 접근법이 나왔어요. 그럼 분산에다 동그라미. 분산시장 접근법. 자, 얘는 뭐냐면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특정 수요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계층. 자, 이게 뭐냐면 특정 수요 계층이 이제 고소득자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이야 명품을 사.
뭐 고급 가구나 고급 자동차를 사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따라서 분산시켜라. 그러면 다른 곳과 분리해서 그 시장을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근데 입지 파트는 나온다면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많이 접근이 어려운 게 특히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얘도 학자 이름이 많습니까? 이론이 많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문제 제고 가시면 그때는 익숙해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하는 부분은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책 파트예요. 정책은 우리가 알잖아. 뭐 신문에서 정책은 나오잖아. 그죠? 뉴스에. 근데 뉴스에 내일리 이론이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자체 이론이니까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책은 알잖아. 91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한번 가자고. 정책 파트는 문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정책 파트는 자, 부동산 정책은 정책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4-5문제가량 출제가 돼요. 그러면 아웃라인을 잡아보겠는데 자, 정부가 개입하는 건 그냥입니까? 부동산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정부가 공적 개입을 하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토지 문제가 있고 주택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자, 토지 문제는 자, 오늘 첫 번째 내가 냈지만 직가고라는 게 나와요. 무슨 고? 직가고라는 것은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함적 수준을 넘어버리죠. 그럼 그냥 투기가 발생해. 여러 가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에서 문제 내면 직가고가 나와요. 근데 매년 나오는 건 아니야. 한 5, 좀 잊었다가 하면은 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주택 보급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정부는 그냥 이제 주택 보급률을 100%를 초과해야 돼. 그래야지만 양적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럼 양적이 해결됐다 끝나야 돼. 질적으로 중요해.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그 지역마다 어떻게 이제 주택을 보급할 건지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가 이제 문제냐? 그럼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그냥이야 정부가 개입을 해. 정책을 쓰겠네. 그러면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을 쓰겠네. 그럼 토지 정책이라는 자체는 한 두 문제가 뜨는데 여긴 공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지구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법 문제를 안 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또 분석해 보니 옛날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럼 그냥이야 또 끊겼어. 끊기니까 얘네들이 알고 있는 게 공법 같은 거거든. 그죠? 그럼 공법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1차만 준비하시는 분은 2차를 해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공법에서 문제를 쑥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2차를 공법을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걸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지역지구 구역 가는 데서 지역끼리는 중복 주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개론하면 공법 몰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공법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또 최고의 강사시니까 또 이게 다 거기서 다 배우니까 되는데 이 토지 정책은 학교론에서는 지역지구제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TDR이라는 거 알아요? TDR? TDR은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어? 얘는 아직 도입을 안 했어요. 근데 토지은행은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지역지구제 토지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왜 개발이 환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고 그 정책 파트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런 걸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토지 정책보다는 주택 정책에 더 우리가 비중을 두는 게 자, 지금 물론 토지도 문제가 돼서 땅값이 올라가고 그랬지만은 이슈화되는 게 그냥입니까? 지금 주택입니까? 주택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냥이야 강남의 집값이 더 올라갔어. 누가 개입해서? 그 뭐의 실패야? 정부의 실패예요. 그 자회적 부생 손실을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주택이 고가죠. 그럼 그냥이야 저소득층을 위해야 돼. 그럼 임차인을 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정책을 써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임대사업자를 냈지만 뭐 지원해 주려면 끝까지 지원해 주든가, 그죠? 법령이 또 바뀌어요. 그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또 공법에서, 그죠? 그럼 그냥 맨날 법을 바꿔. 짜증나 죽겠어, 임대사업자들이, 그죠? 그럼 임대사업자를 하는 건 뭐냐면 임대료를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임대를 규제합니까? 규제해서 그 이상 받지 말라는 거죠. 너 장기 특별고유 양도세도 면제 줄 테니까 너 계속 임대로 가.
그지만 그 이상 넘지 마. 그게 임대료 규제예요.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자꾸 정책을 보란 말이죠. 주택 바우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이야 쿠폰으로 줘. 왜 현금으로 주니까 차를 받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게 보조 정책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정부가 공공주택이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주택을 많기 위해서는 새로 짓습니까? 기존 주택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킵니까? 전환시키려고 자꾸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임대주택 정책이 무조건 100% 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으로 가셔야 돼요. 임대주택 정책. 맞아요? 그 다음에 조세라고 있죠, 조세. 네, 조세. 이 조세를 얘네들이 내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는 양도소세랑 아마 보유세 쪽으로 많이 낼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이 또 쑥 들어와. 그죠? 그래서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학교를 또 들어가. 그러면 개론 선생은 그냥이야 다 해야 돼. 민법도 하고 공시법도 하고, 그지? 왜 공장용지 아세요? 지몽이 공이야 장이야. 장. 그 야매가 작년에 공시법에 나왔어. 그 내가 공시법을 하나 맞췄잖아. 반응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전반적인 종합선물 세트야. 그래서 다 알아야 돼, 그죠? 하여튼 지식이 아주 많아. 그러면 조세를 가야지. 조세 정책 갑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학교를 배우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강의를 하려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조세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을 사고 양도세 같은 건 제가 계산 다 해요. 다 하고 뭐 이렇게 막 뭐 감동하지 마시고 못하러 막 맡겨. 내가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소득세도 내가 다 하고 다 해버려요. 그거 어렵지 않아, 그죠? 뭐 이렇게 두들겨 갖고 가세포는 딱 두들겨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세 정책인데 이슈화되는 게 양도세를 낸단 말이야. 무슨 세?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 정책을 잘 쓰려고 했는데 그냥이야 강남의 집값이 훅 올라갔어. 훅 올라갔어. 정책이라는 자체가 잘못 쓰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세 중과라는 건 동결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조건 떠, 동결효과. 무슨 효과?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책이 언제서부터 문재인 정권이 시작됐냐면 우리가 2018년도에 그 전에 2017년도에 파이리 정책 아시죠? 그때 양도세를 중과시켰다 그랬어요. 그럼 그냥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2018년 4월 달까지야. 내가 투자를 해서 확실히 알아. 그죠? 그 전에 물량을 내놓으라는 거지. 그럼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지? 정부 생각이에요. 안 내놓는단 말이야. 정권 바뀌면 되는데 뾰롱 합니다. 그죠? 내놔 안 내놔? 안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자꾸 내라 그러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물량이 딸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그죠? 그럼 그거를 그냥야 정부는 한번 경험을 했어. 그래서 보유세를 때리는 거야. 그냥야 공시지가를 올려버려. 올려서 이제 니네들 버틸 수 있느냐 그런 거지. 아니 쟤는 왜 그런 얘기 다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양도세에 대한 중과와 보유세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셔서 조세는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몇 문제 나온다? 한 문제. 웃는데 한 문제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한 문제 우습게 보면 안 돼. 한 문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얘는 반드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가고 우리 세법 배우잖아. 그러면 쑥 들어오니까 하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발생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럼 91페이지로 가자고. 가게 되면은 거기 보시면은 토지 문제에서 내가 찍어줄게. 집가고 나와. 무슨 거? 집가고. 근데 매년 나오는 건 아니야. 좀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가 토지 문제란 말이에요. 토지 문제.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땅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 없어? 제한돼 있네. 그럼 한정된 상태에서 수요자 경쟁이 생기니까 땅값이 올라가 버리네. 조방적, 집약적. 고층화되네. 땅값이 올라가서 합리적 수준을 확 넘었다는 얘기야. 큰일 났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도심에 직장이 많죠. 그래서 서울도 거의 강남 쪽에 좀 많이 몰려요.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강남이 땅값이 비싸. 임대료도 많이 들어가네. 젊은 애들이 막 거기다 120만 원, 100만 원 내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럼 그냥이야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직주 분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주 분리라는 것은 뭐가 분리된 거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돼서 이렇게 되시고 그러면 저층화 시켜야 돼요? 고층화 시켜야 돼요? 그럼 집약적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건설회사가 택지에 취득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이야 예산을 줄여서 이 주택의 질을 떨어뜨려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시 스프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도시면 굉장히 비싸니까 그냥이야 건설회사들이 외곽을 알아봐. 어머 땅값이 싸네? 그죠? 그러면서 막 난개발을 해버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는 거죠. 할게요. 1번. 공공용지 확보가 쉽겠어요? 국가는 어렵겠어요? 그 국가 부담이 가중되면 결론은 누구한테 오는 거야? 우리한테 오는 거지. 미치겠지, 그지? 맨날 내 세금 내, 맨날 세금 내, 그냥 아주 그냥. 그 다음에 물가 및 생산비가 상승하고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주택 문제라는 게 있죠. 택지 취득이 쉬워, 어려워. 양쪽 주택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한정된 사업비 가운데 택지 구매가 가다한 비용을 소모하게 되면은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어떻게 시켜? 고층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과도한 집약적 이용이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직주 분리라는 거 나타났죠.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이야 통근거리가 길어. 그럼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네. 그럼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프롤이라는 게 있어요. 저거 거기다 난개발. 무슨 개발? 난개발. 토지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토지 투기를 조장하며 근로의욕을 저해시킨다는 거죠.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1번 풀어보겠습니다. 집가구가 있죠. 주택에 미치는 영향 중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죠. 높은 택지 가격은 어떻게 시켜요? 고층을 야기시키고 집가구는 직주분리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초래하고요.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죠. 그럼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저하된다. 그 다음에 집가구는 토지용을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이 난개발이었잖아요. 그래서 토지용을 좀 무질서하게 만들고 집가구와 택지 취득을 쉽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만들겠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집가구 하나만 가져가세요. 그죠? 근데 이제 매년 출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토지 분배 문제는 한 번도 안 떴어요. 놔두세요. 그냥 여기는 놔두고 여기는 이제 만약에 문제집에서 나온다면 그때 다르고 나오지 않는 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적어놨어? 문제집에 나올까봐.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고 다 미리 예측하는 거야. 내 신기가 있나 봐. 그죠? 문제집에 나올까봐 하니까 보고 넘기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주택 문제라는 게 있나요? 주택 문제는 이제 주택 보급률을 물어봐요. 그죠? 그럼 주택 문제라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의 수요만 늘어나야 돼요. 공급도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수급 조절을 잘해야 되죠. 근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부동산은 고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집을 못 사요. 그럼 그냥입니까? 지원을 또 해줘야 됩니까? 그럼 이번에 수요 문제라는 게 있죠. 주택의 구입 능력을 높여줘요. 그다음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얘 지수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집 잡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잡아봤자 그냥 문제집까지 또 까먹어. 그럼 그때 가는 게 나아. 알겠죠, 그죠? 이거 하느니 다른 거 외워, 다른 거.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자칫 공급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 공급 문제라는 것은 양적 문제와 질적이 있어요. 양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질적 문제가 있으면 양적은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강남의 전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냥요 공급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맞죠? 그 3기 신도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적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질적 문제는 자, 이 양적 문제는 집이 후진 거예요. 내 살 집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질적은 내가 살고 있는데 금이 가고 비가 새. 그냥이야 집이 후져서 그래. 후져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주거 수준이 낮아서 그러죠. 주거 수준이 낮아서. 그럼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양적이죠, 양적.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보급률? 주택 보급률. 그럼 주택 보급률이라는 건 뭐냐? 주택 보급률은 만약에 전체 이 지역에 100가구가 살고 있어요. 100가구한테 100채를 주어지면 주택 보급률이 100%죠. 근데 뭐냐면 이사 갈 집이 없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좀 비어 있어야 됩니까?
필요 공가율이라는 게 있죠. 필요 공가율, 적정 공가율. 그래서 필요 공가율을 산정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역에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병돌이가 세 가구가 살아요. 그럼 정부가 세 채를 딱 주어지면은 그냥이야 주택 보급률이 100%야. 근데 그냥이야 이사 못 가. 평생 여기 살아야 돼. 그 애들한테 야 너도 여기 살아. 얘가 이사 가야지 나도 이사 가지 그러는 거야. 그럼 그냥이야 꼭 필요한 공과야. 그럼 하나가 있어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를 더 지어주자는 얘기죠. 그럼 필요 공과율이라는 자체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적이라는 거예요.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필요 공과율을 5% 놓는다면 미래에 대한 필요 주택수가 있어요. 주택수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일단 가구 총수를 봅니다. 가구 총수를 보고 거기다가 필요 공가수를 더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100가구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5%? 그러면 5채를 더 지라는 얘기죠. 그럼 100채를 지어야 돼? 105채를 지어야 돼. 그럼 5채만큼 비어있어야 이사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주택을 수리할 수도 있어. 피워줘야 되겠네. 그럼 5채 필요하네. 그럼 100채야? 105채야. 어머 100%를 초과해야겠네. 그럼 주택보급률은 몇 %를 초과해야 돼? 100%를 초과하는 게 양적 문제를 해결하네. 근데 그게 끝났다고 해서 그냥 가야 돼. 지속적으로 질적 문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재개발하네. 재건축하고 왜 정비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양적 문제라는 게 있나요? 그럼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양적 문제는 가구 총수의 합리적인 공가가 필요공가예요. 그 필요공가수를 그냥 합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105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찍어준다면 이번에 양적 문제에서 가장 유력한 건 비읍번입니다. 필요공가율의 증가라는 게 있나요? 이건 질적이야 양적이야? 양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질적은 그냥이야 집이 후졌어.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 그냥이야 소득을 좀 늘려줘. 그러면 좀 금 들간 데 갈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주택 수요와 소요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보세요. 주택 소요. 그게 다르다고만 나왔었는데. 자, 하우징. 우리가 주택 수요와 소요가 달라요. 주택 수요가 있고, 주택 소요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수요라는 것은 그냥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돼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게 주택 유효 수요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잠재 수요라는 것은 살 능력은 있는데 살 의사인데 살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무주택 서민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전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죠.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에? 좀 비싸게 싸게. 정부가 하니까 좀 싸게 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근데 중상층 이상들이 시장에서 주택 사는 거는 정부가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경제적 기능에 맡겨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민간 신규 아파트야. 민간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 걸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둘 중에서 어디에 개입을 하겠어? 소유에 개입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무주택 저소득층한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걸 만들어주고 주택 수요는 개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민간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 지네들이 알아서 사지. 중상층 이상들이 사는 거는 자율적인 기능이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